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학 채널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저희 안과 대한안과학회에서 그 비욘디 채널과 함께 안과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좀 일반적인 주제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저희 둘 다 녹내장 전문 의사라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녹내장 관련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분당차병원 안과의 노승수고요.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올바른 안과의 이마빈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올바른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빈입니다. 저도 녹내장을 전공을 했고 우리 노승수 교수가 녹내장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그 올바른 안과라는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어요? 뭐 그냥 우리 후배들과 같이 이제 병원을 열게 되면서 뭐 그 당시에 저희가 개원할 당시에 안과들이 뭐 너무 돈 위주로 뭐 이렇게 수술도 좀 과하게 하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는 뭐 진료할 때도 그리고 그다음에 수술을 할 때도 항상 바른 치료만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런 저희가 안과 이름을 자꾸 보게 되면 그런 다짐을 다시 되새기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그 이제 마음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 환자분께서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과 환자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설명할 때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중에 좀 이것저것 고민 많으시고 하신 분들은 올바른 안과에 보내드리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먼저 올바른 안과의 이마빈 원장님, 녹내장 파트를 맡고 계신 이마빈 원장님은 한국 녹내장학회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아주대학교에서 안과 전문의 수련도 하셨고, 대학도 졸업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교수직도 하시다가 이제 올바른 안과를 수원에다가 이제 개업하시고 많은 환자들 봐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주제가 녹내장 관련한 내용이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이런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거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걸 봤는데 사실은 녹내장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볼까 하다가 가끔 환자분들이 녹내장이라고 진단이 돼서 오시는데 녹내장이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쉽게 한번 좀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한번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녹내장은 녹색하고 상관이 없다고라고 정했는데요. 환자분들 중에 녹내장이면 눈이 녹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름이 정해졌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안과 질환인 백내장부터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카타락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게 폭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백내장이 심해지면 요렇게 허옇게 된 눈을 육안으로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런 의학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의사들이 이 사람 눈은 하얗게 뭐가 쏟아져 가지고 눈에 쌓여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카타락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렇게 된 의학 용어를 저희는 보통 의학 용어가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일본에서 백내장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대로 백내장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눈이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꽤 많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질환인데 그럼 녹내장이란 그런 녹색으로 변하는 걸까요? 그래서 녹내장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건 또 그리스어 글라우코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글라우코스는 빛난다, 청록색이다, 또 회색이란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고어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쓰는 이 사용할 때마다 좀 뜻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마라는 것은 어떤 상태의 눈이다라는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라우코스에다 옴마를 붙여서 글라우코마라고 하면 청록의 눈 또는 회색의 눈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거를 처음 쓴 사람은 회색의 눈이라고 썼을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그리스 어원을 찾아서 번역을 하다가 아마 녹색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니까 직관적으로 백내장이라고 알 수 있을 텐데 녹내장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옛날 의사들이 눈이 멀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다고 하고, 눈이 좀 하얗게 또는 녹색으로 보이네? 라고 하고 눈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딱딱하고, 이런 사람들을 딱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눈에 압력이 올라가서 생긴 질환이구나.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눈이 하얗게 또는 녹색으로 변했어. 라고 해서, 글라우코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이해할 때 왜 녹색이나 회색으로 보이냐 이럴 때 안압을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녹내장 전체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압인데, 안압이란 눈 자체의 그런 그 공도 이렇게 유지하려면 안에 공기가 차서 압력이 유지돼야지 잘 굴러가듯이 눈 안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 안을 채워주는 어떤 물질들의 총체, 압력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는 여기에 이제 머큐리로 얘기하는데 10에서 21 정도 미리미리 머큐리로 안압이 측정이 되게 돼서 이게 평균이고요. 눈 안에 지금 그림이 눈의 이 앞쪽 부분인데 수정체 있는 쪽에 모양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생성돼서 여기를 돌아서 눈 앞쪽으로 와서 각막과 홍채가 만나는 부분 여기가 섬유주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균형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압의 생성량과 배출량의 그런 그 차이에 의해서 안압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방수 자체가 안구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 안구 내부는 혈관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물질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서 이 안압이 잘 유지되면서 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압이 높아지면 눈이 뺑뺑하게 느껴지고 만져서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안압이 상승하면 처음에 각막이라고 하는 눈의 제일 앞에 이 투명한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이 각막은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야지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제일 안쪽에 있는 각막 내피 부분이 기능을 못해서 물을 이 각막에서 밖으로 펌핑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가 압력이 높으니 뒤쪽이 각막에 물이 차게 되죠. 그래서 붓습니다. 두 번째로 동공은 크게 동공을 수축하는 우리가 애기동자라고 부르는 게 동공인데요. 수축하는 근육과 동공을 크게 해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수축하는 근육이 요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는데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저쪽 부분이 위아래로 압착이 되면서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동공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막이 붓고 동공이 커진 눈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녹색으로 보이는지 녹색이라고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녹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좀 회색에 가깝다고 보는데 여기 밑에 있는 정상 눈에 비하면 사람들이 이런 눈을 보다가 이런 눈을 보면 이 눈 녹색 같네 또는 회색이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그러면서 이제 녹내장이라는 질환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어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렇게 이렇게 영어로 정해진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글라우코마를 녹내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 약간 녹내장이라는 게 그럼 결국은 안압 때문에 녹색으로 변한 거니까 그럼 안압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제 실제 환자들의 모습인데 이 환자는 32살 남자 환자고 안압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건 이제 망막 사진의 시신경 사진만을 봤는데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또 다른 비슷한 연령의 남자 환자를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안압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녹내장 변화가 보이거든요. 실제로 녹내장도 있고요. 그래서 녹내장 원인이 지금 녹내장 어원은 안압이 높아서 눈이 허옇게 변한 걸 갖고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녹내장의 원인이 안압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녹내장이 눈이 녹색으로 변한다?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안압이 매우 상승한 경우에 그건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고 또 모든 환자의 안압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압이 높다고 저 녹내장입니다라고 진단됐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압은 녹내장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도구일 수도 있고 녹내장을 치료하면서 녹내장 치료가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안압으로 녹내장을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질환을 그냥 딱 단적으로 녹내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녹내장은 시신경 질환이다. 시신경 질환인, 이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 외래 시간에 늘 설명할 때 쓰는 그림인데 우리가 뭘 보게 되면 이 눈이 이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그 상이 맺힙니다. 그럼 이 상이 맺힌 거를 그게 이 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자극을 하면 거기서 세포가 흥분이 되면서 그 자극이
뇌에 있는 중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눈에서 넘어간 이 자극이 이 중계기에서 다시 뇌의 시각 피질로 가서 이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에서 시작해서 이 중계기까지 연결되는 이 하나의 신경이 여기 이제 이 수백만 가닥의 신경이 여기 모여 있게 되는데 이 신경들이 조금씩 손상이 되는 게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정의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녹내장성 시신경 모양의 변화가 생기고 진행하고 특징적인 시야결손이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 눈에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고 시신경은 내 눈하고 뇌를 연결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눈에서 이 부분이 시신경 부분인데요. 눈은 전체적으로 공막이라고 하는 딱딱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이 뇌로 나가려면 눈에서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부분 사상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상판이라는 부분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그 수백만 가닥의 시신경이 눈 뒤로 밖으로 빠지게 되는데 안압이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고요. 반대적으로 뇌압이 이거를 받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을 때는 얘가 뒤틀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압이 오르거나 아니면 얘가 서포트해주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서 이렇게 사상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꺾이게 되면 여기서 어떤 기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고요. 또 눈 안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작은 혈관들이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고 시신경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 문제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서 이런 안압의 영향과 상관없이도 신경세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겨도 특징적인 시신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의 주 핵심 부위가 이 사상판이라고 하는 시신경의 눈에서 빠져나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모식도로 좀 그려본 건데 딱딱한 공막이 있고 부들부들한 사상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경 다발들이 뒤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상판 조직이 뒤로 쫙 밀리면서 신경도 이렇게 모여있던 것들이 바깥쪽으로 밀려서 벽에 약간 낑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낑겨 있으면 자기들끼리도 서로 영양분 공급도 힘들고 문제가 되고 서로 눌리면서 압착되고 독성 물질이 나오면 자기들끼리 다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신경세포가 하나씩 손상이 된다라는 게 그게 녹내장이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내장은 왜 생길지를 살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쭉 갖고 왔는데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안압이 높을수록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녹내장이 많이 생기고 인종을 보게 되면은 유색인종에서 녹내장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력, 자기 직계 가족에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할아버지 이런 직계 가족에 녹내장이 있으면 그때도 녹내장이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당뇨나 고혈압, 저혈압, 뭐 편두통 같이 이런 약간 순환계 계통과 연관된 질환이 있을 때도 녹내장이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안압이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녹내장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얇은 각막 자체가 녹내장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 각막이 얇으면 안압이 원래 내 안압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안압이 올랐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 되고요. 눈을 다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수면 부족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는 항상 고압력 환경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여러 생활 환경적인 요소 또 요즘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많이 하겠는데 이런 생활 환경적 요소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굴절 이상은 극단적인 근시나 극단적인 원시일 때는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서로 반대인데도 극단적인 원시일 때는 폐쇄각형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극단적인 근시일 때는 개방각형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굴절 이상도 녹내장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요인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모든 질환들이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등산을 하려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매달려고 있을 때 이게 떨어지면 이게 질환이 생기고 사고가 난다고 봤을 때 이 로프 가닥은 수많은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닥 중에 몇 개만 끊어졌을 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이라든가 어떤 질환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가닥이 끊어지다가 마지막에 큰 뭐 어떤 스트라이크가 와서 이 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걸 가닥을 제가 모식도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다 끊어졌을 때 녹내장이 온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녹내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하나하나의 가닥이 되어서 얘를 버텨주고 있다가 각각이 안 좋아지면서 끊어지면서 질환이 발생하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안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굵은 가닥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게 녹내장입니다. 그러면 안압은 왜 오를까요? 그러면 안압이 오르는 원인은 특히 본태성, 그러니까 고혈압도 본태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이 있듯이 안압도 마찬가지인데요. 본태성 고안압은 그냥 눈에서 방수가 좀 많이 생기거나 방수가 빠져나가는 게 선천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해서 그냥 내 체질상으로 눈 안에 방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원인을 찾기는 좀 힘들지만 2차성 고안압은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이 어떤 원인으로든 막히는 겁니다.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은 수치구멍 같이 생겨 있는데요. 그거를 막을 만한 요인이 생기거나 그 수채구멍을 누가 꾹 밀어가지고 아예 다 닫아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안압이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다양한 원인들이 이렇게 방수 유출을 줄이면서 안압을 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눈의 앞쪽 부분, 방수가 생성되고 빠져나가는 그 앞쪽 부분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방수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것을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저희가 녹내장에서는 보거든요. 열려 있으면 해부학적으로 열려 있는데도 안압이 높으면 그것을 개방각이라고 하고요.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딱 봤는데 이 섬유주가 안 보일 정도로 여기가 닫혀서 아무리 현미경으로 열심히 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폐쇄각, 여기를 각이라고 표현하는데 각이 닫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방각 녹내장은 여기가 보이는 거고 폐쇄각 녹내장은 안 보인다라고 단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채구멍이라고 표현했는데 요 부분을 확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보게 되면 이 수채구멍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모든 걸 다 통과시키면 안 되고 걸러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물이 통과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현미경으로는 이 부분이 보이지만 물이 잘 안 빠져나가니까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압이 오르는 거고요. 이걸 폐쇄각이 생기는 원리에 의해서 폐쇄각 이거는 원리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홍채가 얘를 밀어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수채구멍을 그냥 저희가 마개로 그냥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아예 여기가 노출이 안 되니까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안압이 오르고 의사들이 여기를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전방각이라고 하는 저 각이 안 보이니까 저걸 막혔다 폐쇄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의 양 눈인데 이 사람 같은 오른쪽 눈은 개방각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밀려가지고 여기가 닫혀 있어서 안 보이게 돼. 이걸 폐쇄각 형태 이렇게 홍채가 그 부분을 막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분류를 하면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선천성 녹내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세부 분류가 있는데 개방각 녹내장 중에서 고안압인 개방각 녹내장을 살펴보게 되면 전방각의 모양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뒤에 섬유주라고 하는 이 수채구멍 뒤쪽 부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서 안압이 오르는 것을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분류하게 되고 2차성 개방각 녹내장은 아까 제가 눈 안에 떠다니는 게 많은 것도 안 좋다고 그랬는데 눈 안에 예를 들어 포도막염이 생기면 눈 안에 세포들이 많이 떠다녀요. 그러면 우리 눈 안을 순환하는 방수가 원래는 그냥 생수였는데 떠다니는 게 많아지면 걸쭉한 버블티 같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여기를 다 구멍을 하나씩 자기들이 차지하고 막아버리니까 안압이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열려 있으니까 개방각인데 안압이 오르네. 그래서 이거를 2차성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게 되고 폐쇄각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채가 뒤에서 밀려가지고 앞으로 밀리면서 이 부분 전체를 다 이 홍채랑 우리 눈에는 원래 해부학적으로 그냥 홍채가 막아버리는 거. 이거를 1차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고 2차성 폐쇄각 녹내장은 여기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하게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염증 물질들이 섬유성 막을 만들면서 이거를 홍채를 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홍채가 살짝 끌어와서 여기를 덮어버렸을 때 이걸 2차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고 선천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아예 섬유주라고 하는 이 수채구멍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욕조를 만들었는데 나가는 구멍이 아예 형성이 안 돼 있는 거라서 이건 좀 다른 치료가 필요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정상안압 녹내장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크게 없고 안압도 높지 않은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안압 녹내장이 왜 생기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안압에 대한 개인 역치가 달라서 우리 노 교수님은 안압 20을 버틸 수 있는 강한 눈을 타고 태어났는데 저는
안압 10만 넘어도 내 눈의 시신경은 손상이 된다고 하면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녹내장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안압 말고 뭐 예를 들어 혈액순환이 매우 안 좋다든가 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해서 신경 독성 물질이 내 혈관들 내를 막 타고 돌아다니다 계속 신경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뇌척수액 순환 장애로 인해서 뇌 시신경 보호 물질들이 자꾸 손상이 되고 시신경 독성 물질들만 자꾸 나온다든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이 됐을 때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고 또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압에 대한 역차도 맞는 얘기인데 특히 이 동아시아 쪽에 그 정상안압 녹내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압은 정상이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고 내가 약간 종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은 약간 정상안압 녹내장이 약간 다른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선 정상안압 녹내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치료할 때 제일 목표로 하는 환자분들이고요. 제일 많으신 환자분들이 정상안압 녹내장에 속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녹내장의 원인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원인들 중에 대부분은 유전적인 요소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또 안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녹내장이 생기는 요인을 봤을 때 유전적인 요소에 안압이 조인하게 되면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게 되고 제가 이 후천적 조절 가능을 제가 굳이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녹내장 기사가 치료할 수 있고 환자분들이 뭔가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머지 요인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전신 질환이 있으면 컨트롤을 잘하고 내가 스테로이드에 감수성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때문에 안압이 오르는 사람이라면 스테로이드를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눈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런 거니까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요소들을 조절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따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제 마지막 이제 거의 정리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녹내장이 무언지 알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서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과 내 뇌를 연결하는 신경에 생기는 문제고 무조건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안압이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신경이 손상되는 게 녹내장이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또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갑자기 벼농사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벼농사를 많이 하는데 벼농사는 치수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에 벼농사를 많이 하는 동아시아 쪽에 중앙집권제가 빨리 발달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벼를 물이 있는 논에다가 심잖아요. 그런데 물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홍수가 나서 이게 물이 많아져 버리면 이 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녹내장이 발병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의 양을 적절히 방수의 양을 적절히 유지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배수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배수로가 원활하게 빠지면 좋을 텐데 여기에 무슨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물이 많아지면서 벼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배수로를 관리해 주는 게 녹내장 의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서 자, 우리 눈은 벼와 같고 우리 눈 안에 물이 적정량으로 유지돼야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 녹내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상안압 녹내장은 물은 괜찮은데 왜 생기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먹는 쌀이 자포니카 품종이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남미라고 하는 인디카 품종이 있잖아요. 이 두 쌀들은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대요. 그러면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인종, 우리 같은 인종들에게서는 적정 안압이라는 게 좀 기준이 낮으니 더 안압을 낮게 유지해야지만 녹내장이 생기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또 이해하기 더 쉽게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벌써 많이 들어와가지고 몇 가지만 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이 넘어가지가 않는데 드래그가 위아래가 롤러가 안 되는데요.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여기 지금 보이는 것만 봐도 비문증 녹내장 발생 위험 별로 상관없을 것 같죠? 네. 네, 상관없. 네. 그렇지만 비문증이 있어서 안과 오셨을 때 녹내장이 발견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비문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고도근시 자체가 또 녹내장의 유병률을 높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건너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문증 오셨다가 녹내장이 발견되는 경우는 흔하게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유전 요소라고 표현하셨지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 한 건 아니시니까 너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녹내장인데 나도 유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40대 이상은 그냥 안과에 가셔서 안저 사진 한 번만 찍어 보시면 녹내장 전문 우리 한국녹내장학회 소속되신 우리 녹내장 전문의들은 그 안저 사진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뭐 그것만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거짓비늘 증후군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 좀 혹시 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짓비늘 증후군은 사실 녹내장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 교수님께서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뭐 짧은 생각을 해보면 유전율이 높은지 낮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이 말씀 주신 분이 정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따님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유전 요인이 전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되고요. 그래서 뭐 그 환자분의 친족분들이 있고 하니 따님께서는 뭐 30대이시니까 저라면 그냥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하셔라. 그리고 거짓비늘 증후군 자체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녹내장이 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정기적 검진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를 권할 것 같고 유전율이 높은가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녹내장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비늘 녹내장 군이 되겠는데 저기가 관련된 유전자가 밝혀진 건 있죠. 록슬원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록슬원이 정상인에서도 거의 한 30-40% 발견되기 때문에 그냥 녹내장 환자에서 좀 더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지 저거가 있다고 반드시 녹내장이 생긴다 뭐 이런 건 아니라서요. 유전이 된다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20, 30대는 안 나타나다가 40, 50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보통은 나이 드시면서 제일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회복되는 능력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나 홍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움직이고 손상이 가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 복구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유전자 복구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고민하는 이게 약간 안과적인 고민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대사의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바깥의 생활을 많이 하시면 야외 생활 많이 하시면 우리가 햇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전자 손상이 아주 많거든요. 그걸 매번 우리가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유전자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경, 선글라스 끼신다든지 모자를 쓰신다든지 뭐 야외 활동을 좀 줄이신다든지 너무 과격한 운동을 좀 줄이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좀 좋을 것 같고 생기더라도 요새는 워낙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수술법도 많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검진만 꼭 40대 넘어가 버리면 꼭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좀 다른 위험 요소와는 좀 다른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라서 뭐 당뇨 환자분은 이게 아니더라도 안과 가서 매번 진료를 받는 게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꼭 정해진 날짜에 안과를 꼭 가셔야 됩니다. 내과만 다니시면 안 되고 그리고 황반변성 같은 눈 예방 선글라스 뭐 저거는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자외선 차단 도움이 될 것 같고 녹내장 조기 발견은 안과에서는 어떻게 검사하시나요? 올바른 안과에서. 환자분들께서 특별하게 뭐 눈 검진 이렇게 해서 오셨을 때는 일단 사실 특별하게 녹내장 검사를 하지는 않고 이제 안저 사진을 먼저 보게 되죠. 안저 사진을 봐서 녹내장이 의심이 되게 되면 환자분들께 녹내장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나치게 자만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저 사진 환자분을 하고 환자분 눈을 보고 진료를 하게 되면 이분은 녹내장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감이 오니까 뭐 교수님도 당연하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안저 사진을 찍어서 정말 잘 찍힌 안저 사진을 보고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1번인 것 같고요. 물론 안압도 참고 수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병원은 요새 뭐 여러 가지 그 의정 갈등 사태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많이 맨파워가 부족해서 예전에 이제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다 직접 판독을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AI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정확도가 아직도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는 본인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고 나서 그냥 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어떤 도움을 받던 간에 안조 사진을 찍어서 그거 갖고 판독을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사실 녹내장은 빨리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바른 안과처럼 이제 적정 진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그런데 좀 거부감이 적을 것 같고 많이 찍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안저 사진은 많이 찍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네. 나라에서 이런 거는 좀 찍도록 해주시고 수가를 주시고 하셔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녹내장 늦게 발견해서 실명까지 가고 수술까지 가고 또 저희도 수술까지 가는 걸 많이 경험하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녹내장은 치료 안 하면 실명될 수 있고 백내장은 실명이 안 된다던데. 아유 뭐 이거 실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내장이 우리 뭐 전 세계 실명 원인 1위였다가 이제 녹내장으로 비가역적 녹내장의 이제 비가역적 실명의 원인이 1위가 녹내장으로 바뀐 것처럼 사실 실명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백내장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수술로 녹내장은 갑자기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 상대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녹내장 치료가 더 까다로운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충혈이 된다. 예, 충혈되면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그렇게요. 충혈이 근데 뭐 체질적으로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충혈이 자주 되신다는 분은 일단은 보통은 수면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눈도 좀 뭐 이렇게 뭐 좀 과하게 많이 이렇게 자외선 노출도 많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충혈이 많은데 녹내장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녹내장 선생님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지나치게 된 충혈은 또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안압도 한 번씩 재보고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충혈 얘기 나오면 다른 파트 그 진료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염증성 녹내장만 아니면 그쵸. 그러면 뭐 크게 관련성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워낙 염증성 녹내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나 루푸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충혈되는 게 녹내장으로 이제 2차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내장 안약의 효과는 방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것인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방수 생성도 줄이고 뭐 녹내장 바깥- 약제들이 방수 생성을 억제해주는 방수가 덜 만들어지게 하는 약이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을 또 촉진시켜주는 방수가 빠져나가기를 넓혀주고 압력을 줄여주고 해서 많이 빠져나가게 이렇게 모든 그 기전에 다 작용하는 약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녹내장 선생님께서 환자분을 보고 이 환자는 생성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유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치료 약제를 또 선택하는데 그걸 또 쓰기도 하시니까 방수 압력을 조절해 준다 그 얘기는 맞고요. 근데 생성을 줄이는 약도 있고 많이 밖으로 빼주는 약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고요. 녹내장 의심 진단 받으신 70대 초반 여성이고 근시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것 같고 정기 검진 6개월 뭐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그래서 시신경이 어떤 상황에서 차후에 녹내장으로 진단받게 되는지 궁금하다. 근시가 원인인 게 맞으면 제 생각에는 뭐 아까 그 거짓비늘 녹내장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시도 근시 나름인 게 근시가 아주 심하신 분들 초고도 근시 이런 분들은 진짜 아무리 치료해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높으면 치료를 할 것 같고 뭐 안압이 높지 않다 그러면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환자분은 뭐 저도 이 현장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70대신데 녹내장 의심인데 근시가 원인이에요라고 했으면 그냥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큰데
그래서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은 됐는데 왜 유담물비가 크냐면 근시가 원인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뭐 될 것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추측이죠. 예. 어쨌든 그 상황은 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안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렇죠.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승재 선생님 닮으셨답니다. 그래요? 정승재 T 아십니까? 예, 알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승재 T처럼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드릴 얘기는 뭐 여기서 더 많이 진행된 얘기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녹내장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 제가 맡은 일이 또 한국의과대학협회랑 의전원협회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아마 여기 청취자들 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고 가족분들 중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고 계신 의사 선생님, 의대생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제 차역과학대학교에서 안과학 교수를 맡고 있고 또 이제 영국의 카디프 대학에서 이제 어너리 리서치 펠로우를 맡고 있습니다. 이 녹내장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은 엑손 트랜스포트 데피시시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더 어려운데 시신경 축색돌기 전달결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초크를 걸리는 겁니다. 시신경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길로틴 초크인가요? 뭐 MMA에서 나오는 거죠. 눈이 있고 시신경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가로막고 있든 간에 어찌됐건 눈으로부터 시신경 그리고 시신경으로부터 눈으로 양쪽 간에 신호 전달 혹은 영양분 전달이 안 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일 그 신경 쓰이는 것이 아까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해 주신 높은 안압입니다. 이게 높은 안압이라고 했지 아까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얼마나 높으냐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양인들 특히 이제 이스트에이전들은 안압이 많이 높지 않은데도 상대적으로 이 초크에 걸리는 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인의 어떤 취약성에 따라서 어떤 안압이 또 높을 수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아까 그 눈이 있고 시신경이 내려가는 부위를 이제 이렇게 요건가요? 네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눈이 있고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초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눈 안에서 눈 바깥쪽으로 신호가 전달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꺾여 있는 것 자체가 압력에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꺾여 있지만 않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안압이 높으면 모든 시신경이 다 영향을 받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아까 앉아 사진 찍는다고 할 때 거기를 이제 보려고 찍는 거거든요. 여기랑 이 주변부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왼쪽처럼 이런 영양분들이 뭐 초크가 걸리는 지점을 지나갈 때 문제가 생겨서 잘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시신경 다발 한 다발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압하강의 효과가 정말 안압하강을 떨어뜨리면 안압하강을 시키면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임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아이스텐트라는 미세 녹내장 수술법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요즘 많이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면은 안압이 18에서 22, 아까 20 근처가 좀 높은 거라고 말씀 들으셨을 텐데 그거가 조절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야 검사를 해보면 여기처럼 점점점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는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마이너스 3점 몇 %, 1년에 3%씩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죠. 안압을 이 정도로 약을 써서 조절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안압을 10에서 12로 떨어뜨리고 약 종류도 안약 종류도 녹내장 약도 2개에서 1개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3%에서 1%로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아이스텐트라는 수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평균 한 3, 4 정도 떨어지는데 어찌됐건 안압을 떨어뜨려서 적정 수준에 이르게 한다면 안압이 이제 떨어지면서 안압 조절도 잘 되고 적은 안압약을 사용하면서 여러 해 이상 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잘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안압이 떨어지면 회복하는 경우도 있느냐? 그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압 하강으로 인해서 초기 녹내장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이 경우에는 아주 젊은 연소기 녹내장 환자분이었는데 안압이 28에서 많이 떨어뜨린 다음에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한 8년 정도 지나서 회복되는 시야 검사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내장이 빨리 조기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유리한 거구나 하는 거는 뭐 확실한 사실이고 여러 가지 검사 요즘은 이제 망막 전이도 검사라는 것으로 또 사전에 빨리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이 좋아지는지 시야 검사가 호전되기 전에 먼저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안압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약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드러나올 시점에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벽에 부딪혀서 지금 거의 1년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혼란이 쌓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많은 환자분한테 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국의 안과 전공의는 2년 인턴하고 7년 전공의 수련합니다. 그리고 왕립 안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서 중앙 수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병원에서 그냥 각각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여서 이제 수술법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련을 하게 돼 있어요. 뭐 7년이니까 아주 길죠.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배울 게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전공의 시절에. 전공의 시절에 영국은 350개 백내장 수술을 직접 집도해야 전공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350개니까 사실 뭐 한 50개씩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그러면 사실 뭐 일반적인 전임이 우리나라 전임이만큼 이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 전공의 수련은 어떠느냐? 술기 습득의 기회가 아주 적죠. 왜냐하면 4년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인턴도 1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년을 졸업하고 나가도 수술에 큰 문제를 이제 느끼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더더군다나 펠로우 2년, 1, 2년 하고서 더 많이 향상되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 이제 단점은 한국 안과 전공의들은 너무 임상에 좀 많이 올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학, 스터디 리브라 그래서 왜 영국에서는 본인이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이게 있으면 임상 술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에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3년 하고서 1년, 2년 쉬고 다시 또 1, 2년 하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휴학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앞으로의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펠로우를 하면서 이게 영국 시스템이 옳다는 건 아닌데 영국 시스템에서 좀 배울 점도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걸 못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수련 시스템, 수술, 술기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번 일이 좀 해결이 되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미국은 어떤지 보면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스텐트나 이런 미세 녹내장 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많이 배웁니다. 아이스텐트, ECP, 트라벡톰 이런 여러 가지 수술 우리나라에는 다 들어와 있지도 않은 그런 수술들을 이미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느냐 보면 아이스텐트는 이제 전문의와 전공의의 수술 결과 차이가 크지 않다. 이게 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몇 번만 해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그런 수술이고 사실 저도 해보면 백내장 수술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관리가 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또 미국 또 다른 논문인데 필라델피아 보훈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보였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세녹내장 수술 믹스라고 부르는 미세녹내장 수술 하이드로스 아이스텐트 카후 우리나라에는 아이스텐트만 들어와 있긴 한데 결국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장기 결과는 다 비슷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겪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언제까지 좀 연배 있는 시니어 의사들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게 보면 보훈병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을 위해서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 이렇게 보훈병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면 의료비가 좀 저렴하고 여기는 이제 베테랑 하스피탈이라 그래서 왜 전쟁에서 이제 갔다가 다치시고 돌아오신 뭐 상용사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펼치는 의술을 펼치는 병원이니까 그런 데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수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또 환자분들도 좀 저렴한 가격의 의료비를 이제 좀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시스템 고민해 봐야 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지금은 안압하강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압하강 말고도 우리가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젊은 의사분들이 좀 앞으로 좀 공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녹내장 환자는 일부 한 20-30%는 안압 치료를 잘해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많이 안 밝혀진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럴 여유들이 다 없어가지고 4년 만에 지금 남들 7년, 8년 하는 것을 배우고 나가서 이제 의술을 펼쳐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긴 상황인 건 알지만 누군가는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런 과정 중에 백내장 수술, 녹내장, 미세녹내장 수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 백내장을 제외하고 보면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할 줄 알아야 뭔가 되기 때문에 수술 술기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빨리 펼쳐졌으면 그런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왼쪽 그림에서 이게 없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요. 이게 세포의 발전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요건데요. 그게 이제 발전소가 발전을 하려면 에너지 공급원이 기름이나 뭐 전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는 에너지 공급원을 주는 그런 이제 약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의 체내에 있고 또 그 체내에다가 더 공급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신경보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후보군이 있지만 니코티나마이드, 비타민 B3의 일종인데요. 니코티나마이드나 인코빌로바라는 은행잎 추출물 여러 가지 약재들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안토시아닌처럼 위약 대조군, 위약을 같이 먹여서 대조해서 봤더니 이중맹검, 이제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어떤 게 어떤 약인지 그런 임상 시험 결과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 바이어스가 속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 결과가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있어줘야 돼서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될 때 환자분들도 인식 전환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의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나라에서도 이런 그 연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맡고 있는 KMC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과대학 협회, 의전원과 의과대학 협회에서 이제 이름을 KMC라고 지었고 거기에서 해외로 트레이닝 받는 그런 프로젝트에 어떤 지원 금을 마련해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몇 년 됐고요.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돈을 출자를 하고 의과대학 협회에서 그걸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찌 됐건 의사과학자라는 걸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이기도 하면서 과학자기도 있는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둘 다 연구도 하고 뭐 실험도 하고 환자도 보고 하는 그런 의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상과 또 연구 시간이 거의 동일하거나 연구 시간이 좀 더 많은 그런 의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고 일하는 날이 뭐 6일이라고 쳐도 뭐 적어도 3일 정도는 연구를 하는 사람을 의사과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쉬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논문 쓰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 임상의처럼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체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저희 KMC 혁신인재 육성지원센터의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부에서는 해외 연수, 유수 대학과 기관의 연구기관의 연수를 보내드리기 전에 준비를 해드리고 또 가서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고 트레이닝 하시고 나서도 그 다음에 우리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갔다 와서 앞으로의 또 미래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꼭 우리가 한국의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의사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말고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좀 뭐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싶고 우리나라 말고 외국 나가서도 해보고 싶다 이런 젊은 선생님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현재 작년까지 MOU가 진행된 그런 기관들 해외 기관들을 보면 뉴욕에도 있고 캐나다 토론토에도 있고 스웨덴 스톡홀름 이 세인트 에릭 아이 하스피털은 안과병원이긴 하지만 그 유명한 그 카롤린스카 대학의 안과 분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사실 되게 유명한 곳이고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라고 유명한 또 신해산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이제 MOU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뭐 스탠포드 여러 가지 대학도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025년에 계획은 나오진 않았는데 작년을 미루어 붙여보면 4월에서 5월 정도에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받을 거고요. 펀딩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그 해외에서 필요한 그런 스티펜드나 여러 가지 저 비용들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갔다 온다 하더라도 뭐 논문을 몇 개 써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오블리게이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해당만 되시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해당되는 그 기준을 설명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아래 거는 이제 의사분들이랑 관련 없이도 지원할 수가 있어서 경쟁이죠, 사실은. 위에는 이제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스 디그리니까 이제 석사 이상, 학사 이상, 석사 이상이 있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메디컬 닥터나 뭐 다른 덴티스트 다 가능하고 나이 제한이 43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당이 되시면 2년간 최장 아마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년 정도 최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연구에 좀 올인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이 더 올라온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이만빈 원장님 발표할 때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요. 시신경은 한쪽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눈에 방수가 생기는 저 모양체나 네. 방수가 나가는 그 길 섬유주 여기는 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이라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혹시 이 뒤쪽은 시신경 쪽은 뭐 이렇게 한쪽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앞쪽은 이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그란 눈에 뭐 3시 방향만 이제 혈관이 있어서 뭐가 나온다. 그럼 그 3시 방향을 우리가 시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이유일까요? 뭐 그게 충분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얘기한 대로 암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신경인 부분은 암점으로 포기를 했는데 앞에는 그러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뭐 진화라는 게 그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된 걸 테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죠. 근데 뭐 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군데서만 나오고 한 군데서만 빠져나간다 이랬으면 거기가 막히면 끝인데 이제 360도가 있으니까 360도가 다 막히거나 다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는 뭐 아직 버틸 수 그렇죠. 있다. 뭐 뭐 이런 그런 또 장점도 네. 있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네. 생각이 드네요. 또. 네. 네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저희가 질문을 좀 더 답변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댓글 보고라도 제가 답변을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어서 또 우리 이만빈 원장님 얘기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